이번에 살펴볼 색깔은 빨강색입니다. 요즘에 작가들은 특히 문학 작가들 중에 노벨상을 수상한 그 터키의 오르안 파묵의 빨강을 제가 한번 예전에 읽어봤었는데 그 사람은 왜 빨강이라고 지었을까요?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아무튼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해요. 왜 빨강색을 다룬 그 책 이름으로 썼는지. 책의 내용이 화가들의 오스만 터키 제국의 화가들의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거기 화가가 나온다길래 뭐 저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아주 빨강 잘 읽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강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또 다른 자료를 합쳐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. 인류가 처음부터 빨강색을 구별한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원시 시대에는 동물들이 빨간색을 구별할 수가 없었죠. 뭐 인류가 태어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물속에서 그 사는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포유류 중에서도 그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또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붉은색을 보기 위해서 또 진화하기 위해서 구별하게 된 동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. 예전에 원시 시대에는 이제 뭐 진화한 인간들이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. 그 붉은색 열매, 과일 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 녹색 천지인 지구에서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야만 또 생존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. 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나중에 언젠가 동물들도 우리 강아지도 우리 반려견 두두도 저 붉은색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. 현재까지는 못 본다고 하는 게 정설이긴 한데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죠. 보이는지도 몰라요. 처음에 화두로 꺼냈었던 그 오로한 파묵이 빨강을 제가 읽었다고 했잖아요. 뭐 술탄 제국하고 베니스 상인들, 베니스의 그 부와 그 연결되는 그 고리, 뭐 이런 거에 대한 추리소설인데, 거기에 나오는 그 화가들이 그 살인사건을 그 다루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에요. 근데 보면 이제 각각 개인별로 이제 나눠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, 이 세밀화가가 왜 필요했을까요? 그 시절에는. 이제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도대체 빨강색을 왜 이름을 빨강으로 지었을까? 뭐 빨강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위의 상징이고 또 우리 그 종교도 많은 색을 쓰고 있거든요. 그 중에서도 빨강색, 특히 예수의 망토라든가 이런 거,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로는 뭐 조선시대에도 빨간색은 뭐 아무나 못 입었죠. 뭐 이렇듯이 그런 거에 필요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한 이 세밀화들이 필요했던 어떤 그 시대의 그 배경적인 그런 거를 잘 다루고 있어요. 그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그 시대마다 그 어떤 풍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 요즘 시대에 아무리 취미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전한 요즘 세상에 카메라도 그렇고 사실은 세밀화보다는 오히려 사진이 더 이런데 유용하겠죠. 지금도 뭐 그러고 있잖아요. 영상,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 빨강에 대한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이 미술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는 화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해요. 그 16세기의 모든 부와 권력들은 뭐 대단했죠. 그래도 그때 발전하지 못한 거는 기록이에요. 정보죠. 그러니까 정보전이 정말 모든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16세기 이전의 그림에서의 빨강색은 물론 빨강색은 가장 흔한 색일 수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이 붉은색 황토도 있고 뭐 염료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까이 볼 수 있는 색이긴 했지만은 식물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림에 이용한 그 피그먼트 안료라든가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예전에 진사를 많이 썼거든요. 16세기에는 그 광물에서 추출된 그 어떤 그 광물이죠. 그리고 그 진사는 좀 약간 어떤 그 독성도 있어가지고 치명적이었죠.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그 붉은색은 그 쓰게 된 동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. 어떤 그 일반인들 또 권력을 갖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
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힘의 상징인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붉은색 컬러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. 요즘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특히 그 설명을 잘한 그런 그 유튜브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거 뭐 너를 위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블로그를 좀 봤더니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어떤 그 대별되는 뭐 사진을 첨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재미난 그 영상들이 좀 있어서 저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. 이 피그먼트라는 거는 이제 안료를 뜻하는데 이 안료는 생각보다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좀 가볍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16세기 그 이전이나 이때 그 어떤 석채라든가 진채 이런 돌에서 나오는 광물에서 나오는 거는 색깔이 살짝 어두웠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그 아즈텍 문명이라고 멕시코 근방인데 그쪽에서 그 코치니를 유럽에 가져온 사람이 있었죠. 그 사람 이름은 이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데 이 아즈텍 문명이 사용하고 있었던 빨간색은 뭐 선인장 애벌레에서 나오는 푸치닐이라는 그런 물질이었어요. 그러니까 자연 염료죠. 그러니까 이게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미 그 안료를 팔고 있던 안료 상인들 뭐 길드를 조성하고 있었던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인들은 뭐 극구 반대를 하고 가진 그 방해 공작을 많이 했죠. 하지만 그 상권이라는 거는 늘 변화가 심하잖아요. 요즘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코치닐의 빨간색은 그 퀄리티가 또 남다르다 보니까 또 음료로도 먹고 하는 거이다 보니까 그 유행은 막을 수가 없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연염료잖아요. 자연염료는 제가 노란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빨리 그게 없어지거든요. 색이 변하거든요. 날아간다고요. 특히 제가 그 코치닐로 만든 그 루즈라든가 이 어떤 여성들의 화장품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뭐 그거를 재고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루즈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. 그래갖고 전시회도 했었는데 인물화를 그려가지고 제가 전시를 했었어요. 그때 협찬도 많이 받았죠. 그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그 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엄청난 깊은 과학의 상식이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붉은색과 그다음에 유럽의 붉은색, 아시아의 붉은색 뭐 이런 거를 좀 공부할 계기가 된 거죠. 아무튼 뭐 중복되는 내용이 또 많아지기 전에 제가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정리 단계를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9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뭐 제가 20분 단위로 이 영상 컬러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뭐 노란색 만들고 할 때 굉장히 길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귀담아 들으실까. 뭐 영상을 안 보시는 분은 요즘은 이걸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성심을 다해서 제가 만들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루즈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했었잖아요. 붉은색 계열. 근데 이제 루즈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왁스가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만 사실 그림에 이용하기에는 뭐 양도 적을 뿐더러 고가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리는 화가들은 많이 없었죠. 저는 협찬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. 아직도 화실에 뭐 이 루즈나 뭐 이런 그 립크로스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들이 꽤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뭐 수업 끝나면 그거 가져가시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시고도 뭐 그러는데 사실 그 염료보다도 더 획기적인 염료가 개발된 19세기, 18세기 만국박람회 이후 거의 이제 19세기 뭐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화가 앙리 마티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는 이제 파리 프랑스에 이제 에콜 데 보자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 그 학교를 나온 또 선배이기도 하거든요. 앙리 마티스는. 근데 그분이 그 빨간색을 많이 쓰게 된 동기는 그때 과학의 총아인 또 화학 안료가 있었지 않습니까? 카드뮴 레드, 또 이 크림슨 레드, 뭐 여러 가지 그 화학 안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선명하고 밝은 색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밝은 색이라는 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밝은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각고의 노력이 사실은 필요했어요. 사람들은 어두운 색보다는 사실 밝은 색에 눈이 확 가기 때문에 그 색을 쓰는 화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
어저께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 다이소 물감의 빨강, 노랑, 파랑 3,000원이면은 엄청 싼 물감을 가지고 올렸지만은 사실 그 중에 어떤 빨간색, 그 빨간색을 갖다가 만약에 위주로 내가 심층적으로 무슨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취미로 그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.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, 뭐 심층적으로 빨간색을 연구해가지고 저처럼 루즈도 써보고 뭐 진사, 석재도 써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범위가 작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컬렉터 분들께서도 그 색깔의 미묘한 색깔을 즐기시는 그런 컬렉터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 부족함이 있고, 그다음에 그런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.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. 반드시 색채만 즐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임파스토도 즐기고 브랜딩도 즐기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. 자, 이제 각설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쭉 들어가 보면은 이 붉은색의 역사는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종교적, 문화적 어떤 그 권력층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변화를 그 겪었다는 거는 틀림없는 얘기죠. 요즘 와서 이제 화가들이 그 붉은색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. 요새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. 특히 이제 공산권의 그 어떤 노동이라든가 혁명을 상징하는 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. 한때에는.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라든가 지금 중국은 뭐 빨간색 그 그냥 국기에 도배가 돼 있잖아요. 일본도 마찬가지죠. 일본은 그 가운데 그 빨간색이 막 태양을 상징하면서 나중에는 뭐 우길승천기 같은 거로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만 이 모든 거는 그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차지하기 위한 그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색으로도 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스토리를 잘 조합해가지고 이 색을 판단하고 또 색의 쓰임새를 연구하고 또 가급적이면 휴머니티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러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거였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그 화가인 제가 스스로 자꾸 물어보죠. 그럼 나에게 있어서 빨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는 그 오로한 파묵의 빨강에 대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이 빨강색은 역시 잘 써야 되겠다. 또 잘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. 이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어떻게 이 쓰임새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는 오롯이 쓰는 사람의 어떤 그 몫이죠. 그 제가 뭐 여러 그 이야기를 하였지만 뭐 이렇게 귀담아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빨강색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게 좀 있기 때문에 1편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제가 또 자료를 만드는 대로 또 이번에는 그 재료를 꺼내 가지고 직접 악교나 아니면은 이 오일에 섞어 가지고 쓰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들. 그냥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냥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